오늘은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맥쿼리 인프라 최근 주가가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맥쿼리 인프라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일단 맥쿼리 인프라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 빠졌죠.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낫다. 주가만 빠진 걸로만 치면 코스피랑 비슷하긴 한데 맥쿼리 인프라는 그래도 배당을 거의 연에 한 7% 6% 정도 주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나 아니면 전력기기 그리고 뭐 미용기기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많이 상승한 곳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20% 30% 떨어진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배당이랑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긴 했지만 근데 진짜로 많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리츠주들, 그리고 배당주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랑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가 진짜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원래 지난 10년간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가 2022년도 이때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10년간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배당도 그렇게 많이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인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인데 우리나라랑 미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요거는 상대적인 차트가 아니고 절대적인 레인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랑 뭐 우리나라 간에 보면 1980년도, 1990년도,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보다는 당연히 컸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미국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2010년도 그리고 2010년도 중반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특히나 2022년도부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1% 경제 성장률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은 AI발 혁명,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업인 오픈 AI, 뭐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금리가 높아도 소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한 3% 정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제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좀 형성이 되고 있지가 않다. 그리고 고용도 워낙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추기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금리를 몇 번 더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GDP 성장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맥쿼리 인프라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인프라 그쪽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인프라 쪽으로 수익이 나타날 텐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될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그리고 인구 감소율입니다. 보면 왼쪽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50대 60대입니다.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는 보통 20, 30대 그리고 40대 연령층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10대, 20대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비중이 앞으로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인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젊은 층들이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옷을 사 입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소비를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 좋은 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도로나 아니면 터널이나 아니면 항만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꼽는 주식을 왜 이렇게 발행을 하냐 이 부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리츠 기업들이 뭐 프롤로지스나 그리고 에퀴닉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거는 웰타워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제가 요거 안 가져왔네. 리얼티인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맥쿼리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들도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찍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냥 주식수가 늘어난다라 그래서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떨어진다. 요거만 보기는 또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른 미국의 리츠주들, 다른 미국의 미국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 부분 관련돼서만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짚고 가고요. 일단 다음으로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피라미드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릴 요인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 자체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년도에 떨어뜨릴 떨어뜨릴 횟수를 2번 정도로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면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맥쿼리인프라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 미국채를 투자할 그런 수요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맥쿼리인프라의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이던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 요인 때문에 맥쿼리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대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맥쿼리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리츠주들 보시면 미국의 여기 보면 요거는 ETF라고 되어 있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의 부동산 ETF죠. 대표적으로 iShares 이쪽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부동산 ETF인 IYR ETF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9월, 10월 요때부터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 포함해서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다시피 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부동산 ETF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맥쿼리인프라도 보면 10월 달부터 해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 요때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하다가 요때 사실 그 데이터 센터 인수하면서 돈을 많이 찍어내다시피 하면서 유상증자를 펼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10월, 9월 요때부터 한 번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IYR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뱅가드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ETF인 VNQ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SCHH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찰스 슈왑에서 발행하는 ETF죠. 요것도 보면 10월달 요때부터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리얼티인컴도 마찬가지로 한 10월 요때부터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좀 억울한 점은 미국은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안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좀 역설적인 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원래 맥쿼리인프라 같은 부동산 그리고 뭐 리츠주들 배당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이다 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맥쿼리인프라의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야 사람들이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그리고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워낙 높기도 한데 맥콜인프라가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죠? 유상증자를 찍기도 하지만 사채를 많이 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5,391억 원 한도의 단기 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면 신규 단기 사채 인수 계약은 24년도 12월 11일부터 해서 거의 2년간 5,391억 원 발행 한도 내에서 단기 사채를 회차 제한 없이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게 그 전에도 맥콜인프라는 꾸준히 어찌 보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채를 찍어내는데 그 규모보다 최근에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본금이 늘어나죠. 근데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맥콜인프라는 민간투자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입을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입을 더 할 수가 있으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더더욱 늘어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5,391억 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이 인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 거고, 보면 이게 중요하죠. 이자가 얼마만큼 나가냐, 이게 중요한데, 91일문 CD 금리에 대해서 80bp 플러스해서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총 5,391억 원 요 정도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지금 CD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CD 금리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아요. 보면 한 3.5% 정도가 되죠. 3.5%에다가 80bp면 한 4.3%? 4.4% 요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이자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맥콜인프라가 4.4%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어느 정도 좀 똔똔이 된다. 근데 4.4%보다 돈을 못 벌으면 맥콜인프라는 매년마다 적자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마다 부동산 지금 금리가 5%라고 치면 5%보다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5%보다 더 성장을 못한다라 그런다면 부동산 가치가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거랑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으면 맥콜인프라도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가 둔화돼서라는 이유가 굉장히 맥콜인프라한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맥콜인프라는 그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긴 해요. 보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보면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 사업에 투자를 활용하고, 그리고 하남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4,230억 원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미래 잠정 신규 투자에 활용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인천 김포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CNCT 에너지에도 투자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최근에 경제가 워낙 둔화되고 있죠. 경제 성장률을 앞서 보신 것처럼 좀 안 좋기도 하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맥콜인프라는 BNCT라고 하는 부산항 신항 2, 3단계를 투자하고 있죠. 항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물동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20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는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마이너스 3.6%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진율은 그래도 한 40~50%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요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에비타 증가율도 최근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만이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어떠냐면 경기 둔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타 부두와의 경쟁 심화, 우리나라 국내 다른 부두랑도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험 증대, 지금 중동 쪽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도 계속 위험이 있고, 예를 들어 특히나 중동 후티 반군 그쪽이 계속 총을 쏴대고 있고, 그쪽으로 최근에 머스크사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인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산항, 신항 그쪽으로도 조금 최근에 대만이랑 중국 쪽으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쪽 중동 쪽만큼은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BNCT 관련돼서 이거는 결정적인 건데 경기 둔화, 국내외 타부도와의 경쟁 심화, 글로벌 지정 확증 위험 때문에 최근에 메콜인프라는 VNCT 관련돼서 후순위 대출 약정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BNCT 관련돼서 연 12%의 이자를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변동이 돼서 실적 및 유동성에 연동돼서 매분기 연 6에서 12% 내로 변동이 됐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연 12%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워낙 BNCT가 안 좋다 보니까 요거를 연 6에서 12% 정도로 실적에 따라서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료 도로, 메콜인프라는 도로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죠. 도로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냐, 통행료를 통해서 메콜인프라는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하겠죠.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통행료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요게 어찌 보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소비자들이 안 좋아한다라, 그래서 이게 가격 저항력이 생기면 요게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통신 사업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신비를 올려야 통신사들은 좋잖아요. 근데 통신비를 올리면 정부에서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가만히 안 있죠. 요것도 어찌 보면 통행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메콜인프라도 조금 이런 부분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교통량 증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요인들을 통해서 통행료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통행료를 올리는 게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워낙 안 좋아하면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통행료 인하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작년도 9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공항 하이웨이 사업 재구조화라는 게 있었는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약 51%를 인하했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부터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통행료를 이렇게 인하했는데, 그럼 메콜인프라는 당연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메콜인프라는 주무관청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존했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요거는 그래도 지금 주무관청이 이렇게 보존을 하는데, 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면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는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면 용인 서울 고속도로도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는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통행료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메콜인프라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은 메콜인프라가 전부 다 이렇게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메콜인프라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참고 삼아 보시라고 이렇게 첨부해놨는데, 메콜인프라가 통행료 인하를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통행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실시 협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익 보전금 지급 기간이 미래 통행료 수입을 앞당겨서 메콜인프라한테 이렇게 보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앞서 보신 것처럼 메콜인프라가 운행하는 지금 모든 도로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도로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 소비자들이 워낙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 그런다면 메콜인프라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 이렇게 유료 도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통행료, 유류비, 차량 가격 및 차량 유지 비용,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인구 증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통행료를 올리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통행량이 증가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전염병, 이런 요인도 있겠고,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도 어느 정도 좀 도로의 통행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었죠. 폭설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요인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좀 경쟁률 이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 지금 메콜인프라가 이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교통시설 영종 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로 요거도 2025년 12월에 개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콜인프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그쪽에 좀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영향 미칠 수 있는 경쟁교통시설은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런 애들도 이렇게 나중에 개통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만큼 이쪽으로 좀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도 해요.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주 제2순환 도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민간 쪽에서 좀 그래도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정산 터널 요런 쪽은 그래도 보전을 해줍니다. 광주 제2순환 뭐 3-1 구간 요런 것들, 그래도 요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뭐 용인 서울 고속도로 요런 애들은, 그리고 특히나 서울 춘천 고속도로 2024년도부터 끝나죠.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만이랑 유로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메콜인프라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요 추진하는 것 관련돼서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 관련돼서도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메콜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회사로, 그러니까 지분 투자나 아니면 뭐 선순위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서 도시가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LNG를 수입해서 뭐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한국가스공사가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나 지금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부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만약에 메콜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곳에 안 좋은 곳으로 정책을 변화하게 된다면 좀 메콜인프라의 수익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수요 하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증가, 경제 성장률인데,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시가스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유로 도로는 경쟁 사업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일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 산업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 에너지원으로서 독점적인 산업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뭐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이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기간 산업인데 이게 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망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 곳에 이렇게 몰아주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독점적인 산업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업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메콜인프라가 이쪽으로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조금 요게 지금 당장은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만약에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하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메콜인프라가 인수한 하남 데이터 센터 임차인이 LG CNS거든요. 근데 LG CNS와 체결한 임차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으로 99% 수준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괜찮기는 한데, 근데 나중에 이 약정이 종료가 되고 새롭게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우려사항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된다라 그런다면 이 부분 관련돼서도 조금 임대료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서울 경기권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막 들어오기는 힘든 환경이기도 해요. 워낙 좀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많고 님비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더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콜인프라는 뭐 후순위 대출이나 선순위 대출이나 지분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거나 이자 수익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자 지금 금리가 워낙 높잖아요. 이자 수익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자 수익이 높으면 좋기는 한데, 근데 한 번씩 부실 대출이 나타나요. 그게 미수이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미수이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22.5%였던 게 24.4%, 25.2%, 최근에는 26.8%까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메콜인프라는 대출, 선순위 대출이랑 후순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지분증권을 이렇게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콜인프라가 금리가 워낙 높아서 지금 원래라면 경제가 워낙 탄탄하면 미수이자가 안 발생하고 이자 수익을 이렇게 따박따박 잘 받고 해서 좋기는 한데,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후순위 대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라는 게 좀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메콜인프라도 조금 고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콜인프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식 쪽으로 이렇게 전체로 하면 30% 투자하고 있고, 후순위 대출 70%, 진짜 후순위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요런 애들이 만약에 이자를 제때 안 갚는다라 그런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줄어들고,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지금 에너지 비용 줄어들고 수요 줄어들고, 만약에 그린 디지털 인프라 이쪽으로도 임대료가 만약에 줄어들어서 부실 대출이 발생한다라 그런다면 메콜인프라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메콜인프라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요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콜인프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돼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좀 안 좋은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워낙 경제가 지금 안 좋고 인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수도 많이 발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미수이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통행료, 그리고 물동량,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메콜인프라는 사실 글로벌 리츠,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 이런 쪽 펀드들 관련돼서는 확실히 배당을 많이 주기는 해요. 메콜인프라가 매년마다 한 6에서 7% 주거든요. 근데 미국의 리츠, 미국의 부동산 ETF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메콜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콜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메콜인프라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IYR, 그리고 VNQ, 그리고 SCHH, 그리고 리얼티 인컴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다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메콜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